때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오늘도 작업으로 부분 통제 중인 올림픽대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 다시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더 가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셨던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게 검수완박을 두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다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잘된 합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백년대계라고 칭하시면서 토론 없이 이전한 걸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금주의 뜬 인물에서도 그렇고 핫한 말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을 아니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대통령의 좋습니다. 모습이 아니어서요. 그 집무실 얘기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가장 핫한 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신다. 아니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1,000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되면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00만 원인데 제가 되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다들 소상공인이나 이분들이 폐업하면 못 받을까 봐 폐업도 안 하고 기다리면서 언제 주나 이제나 주나 저제나 주나 1,000만 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준다는 말은 안 하고 얼마 준다는 말을 안 했어요. 뭐 최대 얼마 600 이렇게 얘기했나 그런 것 같고 또 그전에는 다 줬거든요. 가리지 않고. 근데 이게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해서 주겠다. 그러면 못 받은 사람도 나오는 거잖아요. 금액도 얼마 준다는 말도 안 하고. 근데 하필이면 또 있는 사람들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쉬는데 근데 소고기 요즘은 그냥 사서 먹거든요. 소고기 아주 뭐 고급 음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 소상공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본인들은 법인카드 나라에서 그 나오는 카드로 소고기 사서 드시면 왜 우리는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되냐는 얘기가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님이 실현하신 거죠. 이건 아주 그냥 그 세간의 화제 발언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고기 발언이. 근데 뭐 저는 대선 이전 한참 전부터도 뭐 거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거의 소신 비슷하게 계속 주장해 온 바인데 그건 현 문재인 정부부터 마찬가지고요. 지금 새 정부도 그 공약하던 내용과 지금 인수위가 발표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실보상의 핵심 개념은 얼마까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강제로 문을 못 열게 한 결과로 발생한 매출 손실을 보장하는 건데 이건 뭐 600이면 괜찮고 1000이면 괜찮고 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전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차기 정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를 손실보상, 전액보상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 이게 뭐냐면 영업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헌법상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당연하죠. 보상이 아시겠지만 장사나 제대로 좀 하시는 분들은 몇 억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액 보상한다 그러는데 1,000만 원 다 웃을 거예요. 1,000만 원이면 한 달치 유지비도 안 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전액 보상 뭐 이 얘기는 진짜 안 맞는 얘기고 더군다나 근데 또 이게 사실은 전액 보상 해주게 되면요 아마 수천억, 수천조 들을 거예요. 수천억이 아니라 수천조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억 단위, 뭐 몇 억 단위 손해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제일 문제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당선인도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이 전액 보상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손실 보상의 개념은 있는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를 또 그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뭐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발언과
별개로 조금 더 추진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예. 할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입증 책임을 어디까지 계속 당사자들한테 입증 책임을 물을 것인지 거기에 이제 어떤 실효적인 조치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려운 문제가 결부되어 있긴 합니다. 아니, 어렵지만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다 했어요. 그래 했죠. 거기서 한 방법을 원용해 올 방법이 있고요. 뭐 지금 뭐 수천조 들어도 안 된다. 그건 좀 너무 과잉이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명령, 강제 행정명령에 의해 강제로 문을 못 열게 된 고교 정도까지만이라도 하면 저는 충분히 그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윤석열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전혀 제대로 된 의지를 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아니 근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 어찌 보면 이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최대 1,000만 원, 최대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다 준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일괄이 아니라 차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당장 이게 뭐 제일 1호 공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파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얘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김에 집무실 이전 초반에는 매우 뜨거운 쟁점이 됐다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예비비 신청 등등으로 절차적 수순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별로 사람들이 거론을 안 하는 분위기가 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이게 다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 좀 해보시죠. 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제가 보기에 결론이 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안 해줄 수 없었다. 예비비 문제. 어쨌든 근데 확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발표해본 부분이어서 지금도 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안 높게 안 나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부정 여론이 뭐 1, 2% 많을 때도 많아요. 그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요? 용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가 인사 문제인데 인사 문제보다도 한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예.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그냥 갈 데도 없는데 그냥 거기 들어간다 이래 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또 아니에요? 당분간은 서초동 자택에서 그러니까요.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진영이라든지 아니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 통행식으로 추진하는 거 아닌가. 저는 아마 실제로 지금 실제로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렇지만 아마 국방부에 들어가면 엊그제도 보면 당장 나오잖아요. 국방부를 합참시키는 사람들 다 총이라든지 이거 못 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또 경호상 이해는 가요. 근데 국방부 합참이라는 데가 유사시에 가장 어찌 보면 적이라든지 뭐 침입이 타겟이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총에 이제 빈총이다라는 게 다 이제 알려진 셈이에요. 그리고 총 갖고 오려면 어디 시간 걸린다는 게 이제 전 세계에 다 알려진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러 위비라든지 이런 데 당장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방부에 갈 때 그 문제 생각 못 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원래 국방부라는 게 무기를 다루는 곳인데 그 무기를 다 이제 경호 때문에 다 어디 창고에 보관해 넣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당장 바이든 대통령 오는데 그럼 뭐 호텔에서 한다. 뭐 이러니까 또 그렇죠.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출퇴근하거나 또 만약에 뭐 지금 관사 들어가거나 이러면 다 그럴 때마다 계속 문제가 나올 겁니다. 윤 변호사님. 저는 그 문 대통령께서 질투하신 거라고 봐요. 질투?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그랬거든요. 광화문 시대 열겠다라고 했고 그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도 전체적으로 계속 개방해 왔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완전 개방이라는 것이 극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방의 범위 내지 그 방향으로서는 본인도 동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린 청와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 오셨는데 청와대에 특권을 내려놓고 더 큰 집을 비워주고 작은 집으로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혜를 내려놓는 것인데 왜 그걸 비판하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문 대통령답지 않아요. 원래 그런 분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 말씀까지는 이제 일리가 있는데 지금 주로 지적하거나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 그러면 준비를 좀 해서 근데 왜 준비 없이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요거 대목은. 그거는 문 대통령 탓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셨어야죠. 계획을 세우고 이게 장기적 과제다. 100년 대계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100년 대계인데 왜 그때부터 추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게 역대 대통령들이 안 하시던 거를 갑자기 했으면은 이런 비판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보니까 다 옳은 방향이라고 공감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안 들어가겠다 그랬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근데 좀 더 작은 곳으로 간 거예요. 오피스 건물로. 저는 비판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와, 이거를 너는 문재인 대통령 탓하는 거 보고 와, 창의적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창의적이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겠다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본인 임기 중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윤석열 당선인 보고 청와대 가서 좀 계획 세우고 하시라. 가면 못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할 의지가 뭐 없든지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건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갈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탓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국민들도 다 알죠.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계획 없이 하냐. 국방부도 어디 갈 때 정해지도 않았는데 그냥 밀고 가서 자리 차지하고. 외교부 저 공관도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런 거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걸 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세요? 외교부 장관 공관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이런 거기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리 뭐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은 또 어디로? 뭐 없어지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다니든지 하겠죠.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약간의 혼선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있는 특권을 줄이겠다는 거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비용 편익 개념으로 보더라도 청와대 부지 개방이라는 국민께 드리는 또 이 편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백년대계인데 왜 이렇게 졸속해서 추진하냐 갖고 비판을 하신다는 게 맞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이제 문 대통령께 비판을 드렸던 거는 그럼 왜 당신은 안 하셨냐. 준비 작업이라도 그렇죠. 하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알겠습니다. 걸. 네. 자,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월화로 미뤄졌는데 그게 이제 자료 제출 부족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배진교 원내대표 인터뷰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 미뤄진 기간 사이에 부족한 자료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네. 별로 안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간만 미뤘지 자료는 똑같으면 뭐하러 미룬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뭐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개인이 동의해야 되는데 개인이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청문회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점점 한덕수 총리는 총리 될 생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센 발언이 나오네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님 주신 말씀처럼 시간 끌기 위해서 어차피 국회에서 인준 절차 필요 없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그런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는데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씨 본인이 만약에 자료를 안 내게 되면 인준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열심히 내고 싶은 생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자료 요청한 것이 1096건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인사청문법상 필수 자료는 다 제출했다는 것이고 이미 30년 전에 무슨 거래 내역이라든가 1974년도에 본인이 임관한 이후부터의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월급 내역 다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는 물론 그중에 제가 보기에도 내쓰는 하는 자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핑계로 한다는 것은 이제 인준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어딘가 연계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연계요? 예컨대 지방선거에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일부 장관들 같은 경우 대통령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연결시켜서 인준을 장관들의 인준화 시키는 거죠. 결국은.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장관의 인준 표결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관 몇 명은 지명 철회해라. 그걸 안 하면 총리 인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연계 작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인사청문 아니에요. 이것이 청문 절차 끝나게 되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국회 임명 동의를 또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인준 표결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는 고민할 거예요. 개인정보 이걸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게 내 은진이 통과되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여전히 걸려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낼 수 있는 건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천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김현장의 뭐 한 일이 뭐라든지 아니면 부인의 그림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예전에 집을 그 외국계에다 빌려줬는데 뭐 그것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핵심적인 쟁점들은 해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의혹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해명을 하시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청문회 가서 해명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이제 자료 얘기는 그렇고 지금 윤기찬 변호사가 언급한 대로 민주당의 전략이나 입장이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정호용 적어도 이 한두 명 정도는 걸겠다. 연결고리로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상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들은 뭐 어쨌든 본인 뭐 청문회 국회 의결은 없기 때문에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말씀처럼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후보자 이런 분들은
특히 정우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도 뭐 사퇴를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자진 사퇴를 하는데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 인준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럼요. 연결하겠다고 나서면 또 어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2007년도 이미 총리 청문회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나왔던 상당수가 논의가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시각. 한덕수 총리 그럼 그분 아니면 누가 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관료형이 더 무난하거든요. 정치형 그 총리보다는 관료형 총리가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편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낭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한덕수 총리는 100% 다른 총괄을 거는 장관 몇 명.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죠. 예.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약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난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다른 사람이 오면 더 복잡하다. 정치형 인물이. 자료나 좀 내고.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할 수도 있다. 그건 청문회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 안 한다는 거 아닌 거죠? 아직은. 청문회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일단 한다는 거죠. 여기도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후보자도 본인 굉장히 뭐 법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 한 100만 원, 200만 원 아끼려고 주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이분이 그렇게 법을 강조하던 분 맞나? 왜냐면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에요. 참 꼼꼼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뭐 검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이 네 후보를 지명철에 요구를 하던데. 민주당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대다가 플러스 알파. 당연하죠. 몇 명까지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19명 전부 대상이죠. 국민총리까지 장관 18명에 한 명인데 누구를 뭐 특정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지금 자료라든지 제출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도 지금 정치인들이 있어요. 뭐 정치인들 몇 분 장관 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들 편할 수 있죠. 이런 분들 사실은 그동안 검증 안 됐던 분들이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선거 나오다 보면 검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지난 근 5년간 청문회 했던 청문회를 한번 다 이렇게 속기록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돌이켜봐라. 예, 어떤 입장인지.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뭐 아까 우리 경기지사 선거 얘기는 잠깐 했으니까 뭐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 참 이 국민 앞에 면이 안 서는 결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과정이. 그렇죠. 할 말 없죠. 뭐. 제가 보기에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 저도 뭐 변명 않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대략 뭐 어떻게 됩니까? 8곳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그 정도 하던데. 맞습니다. 예. 그죠? 그 기존에 아마 이제 대선에서 저희들이 이긴 적은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현역인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역시 뭐 8 플러스 알파. 예, 저희도 뭐 수도권하고 중부권 그 정도의 특히 이제 중부권이 수도권 못지않은 저희가 이제 국회 의석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국정 동력을 위해서는 조금 광역단체장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충북, 충남, 요 중부권이 오히려 더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요 네 지역의 경우 대선 때가 어땠었나요? 세종은 저희들이 좀 앞섰던 것 같고 앞섰고. 대전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고 충남, 충북은 저희들이 좀 세종은 저희가 많이 졌어요. 네, 많이 지고 나머지는 해볼 만한 지역이죠. 이번에는 특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하고 있고 세종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권과 충청, 중원 그리고 강원 뭐 이런 데가 지금 네. 제일 다 뜨거운 격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중에 으뜸은 역시 경기도다. 그렇죠. 예. 경기도가 실제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김은혜라는 새로운 카드 리더가 하나 또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냐 이거하고 예. 그간에 있었던 지난번 선거에서 저희가 5.3% 줬는데 그게 왜 줬는지에 대한 이제 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원인이. 예.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선거 결과가 다양한 아마 결과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동연이라는 또
새로운 카드가 맞아요. 정치권에 깜짝 등장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재명 전 후보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이 될지 예. 당내 또 역학은 어떻게 형성이 될지에 대한 상당히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요. 세종은 51대 44였고 대전은 46대 49로 민주당이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충남, 충북, 대전 모두 그렇죠. 국민의힘이 조금씩 그렇죠. 앞섰군요. 네. 그런 결과였었군요. 자,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근데 또 이게 그 대선 이후 바로 치러진다는 점도 있지만 취임 직후 치러진다는 거 의미에서 취임 이후에 그 소위 좀 이렇게 대통령이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하나의 변수의 아주 큰 변수인데 이번에는 또 집무실이 달라져 가지고 이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측면이 이 음영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까지. 저는 집무실 이전에 대한 지금 비판적 여론이 많지만 막상 이전에서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많이 바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지 아니면 차 막힌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1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민주당의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윤기찬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아시스의 원더월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Today is gonna be the day that they're gonna throw it back to you.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 gotta do.